야, 해군은 지원하기 쉽나 보네. 저렇게나 여군이 많이 보인다니. 육군 제일주의에 빠진 최 대위는 옆자리에 들으라는 듯 비아냥거립니다. 해군 놈들은 배 타고 유람이나 다니면서 수당은 다 챙겨 먹잖아. 완전 당나라 군대라니까. 타군을 비하하며 시시덕거리는 두 남자.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조롱하던 이 여성이 오늘 그들이 목숨 걸고 준비한 4천억짜리 사업의 생살 여탈권을 쥔 합동참모본부의 수석 평가관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까지 좋은 기운이 깊숙하게 스며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서울역을 출발한 KTX 산천 열차는 회색빛 도시를 뒤로하고 남쪽을 향해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다. 평일 오전의 하행선 열차. 객실 내부는 한산했지만 유독 4, 5차 중간 지점만큼은 소란스러운 공기가 감돌았다. 계룡대로 향하는 출장길이었다. 창가 좌석에 앉은 유진아는 귀에 꽂은 무선 이어폰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켰다.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깃을 세우고 창밖을 응시했지만 불쾌한 소음은 기계적인 차단을 뚫고 고막을 파고들었다. 야, 박중희. 너 이번 프레젠테이션 자료 확실하게 검수했어? 네, 최 대위님. 어제 밤새워서 오타 하나까지 다 잡았습니다. 이번 사업 예산이 얼만데 실수하면 작살납니다. 작살나는 정도로 안 끝나지. 이거 사단장님 아니 참모총장님 관심사항이야. 육군이 주도권 잡느냐 못 잡느냐가 걸린 건데. 통로를 사이에 두고 유진아의 옆 라인에 앉은 두 남자였다. 짧게 친 머리, 다림질이 잘 된 전투복, 그리고 그 위에 걸친 야전 상의. 육군 전투복을 입은 그들의 어깨에는 각각 대위와 중위의 계급장이 붙어 있었다. 유진아는 힐끔 그들을 곁눈질했다. 육군 본부 마크. 병관은 정보통신. 전형적인 본부 행정 장교들의 모습이었다. 공공장소인 열차 안에서 그것도 군사보안과 관련된 업무 이야기를 저렇게 큰 목소리로 떠드는 것부터가 보안 규정 위반이었다. 한심하군. 유진아는 속으로 뇌까리며 다시 시선을 태블릿 PC로 돌렸다. 화면에는 합동참모본부 공통작전 운용 성능 2차 평가 계획서라는 문서가 떠 있었다. 그러나 두 남자의 수다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업무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는 곧이어 군대 내의 가십거리로 그리고 타군에 대한 비하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아, 그나저나 오늘 회의에 해군이랑 공군 놈들도 온다며? 네, 합동성 평가인가 뭔가 때문에 배석한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육군이 지상작전 다 하고 지휘 통제도 다 하는데 왜 굳이 그쪽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야, 솔직히 해군 놈들이 고생을 하냐? 우리는 혹한기다 유격이다 땅바닥 구르면서 훈련하는데 걔들은 배 타고 유람이나 다니잖아. 최 대위가 의자를 뒤로 젖히며 킬킬거렸다. 해군은 기준도 낮다더라. 체력 검정? 야, 물개들이 달리기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 수영이나 좀 하겠지. 그리고 배 안에서 뭐 족구나 차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제 동기 중에 해군 간 놈 있는데 맨날 배 탔다고 수당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정작 훈련 때는 파도 높다고 쉰답니다. 완전 당나라 군대라니까요. 유진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태블릿 화면을 넘기던 손가락이 허공에서 잠시 멈췄다. 육군이 고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영예를 수호하는 해군의 노고를 저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무지이자 오만이었다. 흔들리는 경랑 속에서 쪽잠을 자며 수개월씩 땅을 밟지 못하는 고통을 저 육상 근무자들이 알 리가 없었다. 하지만 유진아는 대응하지 않았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저런 수준 낮은 도발에 일일이 반응하기에는 그녀가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 그때였다. 최 대위의 시선이 창밖을 보는 유진아에게 꽂혔다. 그녀는 사복 차림이었지만 의자 밑에 놓인 검은색 서류 가방에는 희미하게 해군 로고가 박혀 있었다. 그리고 코트 사이로 살짝 보이는 넥타이와 셔츠 깃은 규정된 정복의 형태였다. 야, 저기 봐라. 최 대위가 턱짓으로 유진아를 가리켰다.
박중희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어 쳐다보았다. 해군 같은데? 가방 보니까. 그러게. 여자네? 야, 해군 여군이 계룡대 가는 거면 뻔하지 않냐? 뭐 말씀이십니까? 정책부서나 행정 쪽이겠지. 여군이 배를 타겠냐, 뭘 하겠냐?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커피나 타다가 퇴근하는 거지. 최 대위의 목소리가 의도적으로 커졌다. 들으라는 식이었다. 유진아는 미동도 하지 않고 태블릿 화면만 응시했다. 무시가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그들에게 승리감만 안겨준 꼴이 되었다. 야, 박중희. 너 그거 아냐? 여군 장교 선발할 때 체력 검정 기준이 얼마나 낮은지. 아, 들었습니다. 팔굽혀펴기 무릎 대고 한다면서요? 솔직히 그게 군인입니까? 조무사지.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놓고 월급은 똑같이 받아요. 남군들은 뼈 빠지게 작업하고 당직 서는데 여군들은 당직도 잘 안 세우잖아. 생색은 다 내고 힘든 건 쏙 빠지고. 오늘 오는 해군 수준도 딱 보이네. 맞춰주느라 우리가 고생 좀 하겠다. 유진아는 태블릿의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껐다. 검은 화면 위로 자신의 무표정한 얼굴이 비쳤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통로 건너편의 두 남자를 응시했다. 최 대위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당황하기는커녕 미소를 지으며 유진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코트 때문에 계급장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 대위의 뇌내 망상 속에서 그녀는 이미 갓 임관에서 어리버리한 소위이거나 기껏 태아 중위 정도 되는 하급 장교였다. 나이로 보나 기세로 보나 자신이 위라고 확신하는 눈치였다. 무슨 문제 있으십니까? 최 대위가 삐딱하게 물었다. 유진아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공공장소입니다. 정숙해 주시죠. 그리고 보안성 내용이 포함된 업무 대화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날카로웠다. 최 대위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감히 타군에, 그것도 여자가 자신에게 훈계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모양이었다. 이봐요. 우리가 무슨 기밀을 누설했습니까? 그냥 우리 부대 이야기한 건데 그쪽이 무슨 상관이쇼? 그리고 보아하니 초임 장교 같은데 선배가 말하면 그냥 네 하고 듣지 무슨 토를 답니까? 초임 장교라. 유진아는 속으로 헛웃음을 삼켰다. 그녀의 임관 연도는 최 대위가 고등학생일 때였다. 초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군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품위? 참나. 야, 박중희. 들었냐? 해군이 육군한테 품위 운운한다. 기가 막혀서. 박중희가 옆에서 거들었다. 저기요. 저희 대위님이시거든요. 타군이라도 상급자면 예우를 갖추셔야죠. 사복 입었다고 민간인 행세하시는 겁니까? 유진아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말이 통할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무시하네. 와, 요즘 군대 진짜 좋아졌다. 위아래도 없고. 최 대위가 혀를 차며 투덜거렸지만 유진아의 서늘한 기세에 눌려 더 이상 직접적인 시비는 걸지 못했다. 대신 그들의 뒷담화는 더욱 집요하고 치졸해졌다. 내버려둬라. 어차피 계룡대 가면 마주칠 일도 없는 행정병 수준일 텐데. 오늘 회의나 잘 준비하자. 저런 애들 상대해봤자 시간 낭비다. 맞습니다. 역시 대위님이 대인배이십니다. 열차는 서대 전역을 지나 계룡역을 향해 속도를 높였다. 창밖 풍경이 도시에서 한적한 시골로 바뀌었다. 유진아는 코트 주머니 속에 있는 신분증 케이스를 만지작거렸다. 합동참모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국. 평가의 과장 해군 중령 유진아. 오늘 그녀가 주관하는 회의는 육군이 사활을 걸고 있는 차세대 전술 지휘 통제체계 2차 운용 성능평가 회의였다. 수천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지 아니면 전면 재검토가 될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저 뒤에서 떠들고 있는 두 장교가 바로 그 사업의 실무 담당자들이었다. 재미있겠군. 유진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계룡,
계룡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열차가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속도를 줄였다. 승객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최 대위와 박중희도 주섬주섬 전투모를 챙겼었다. 그들은 내리는 순간까지 유진아의 뒤통수에 대고 들으라는 듯 웅얼거렸다. 해군은 셔틀버스 타는 줄도 모를걸? 택시나 타고 가라지.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유진아는 침착하게 가방을 챙겨 일어났다.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자락이 우아하게 흩날렸다. 계룡역 앞은 예상대로 혼잡했다. 매주 이 시간 되면 전국의 각 부대에서 차출된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3군 본부로 몰려들었다. 여기저기서 경례 구호가 들려왔고 담배 연기가 뿌옇게 피어올랐다. 유진아는 역사를 빠져나오자마자 찬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익숙한 공기였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등 뒤에서 또다시 익숙하고 불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중희 서둘러. 셔틀 놓치면 택시비 깨진다. 네, 알겠습니다. 최 대위와 박중희가 부산스럽게 뛰어가며 유진아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최 대위는 유진아를 보며 힐끔거리는 시선을 던졌다. 어이, 거기 해군. 그가 멈춰 서서 유진아를 불렀다. 유진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계룡대 처음인가 본데 셔틀버스는 저쪽이야.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따라오지 그래. 선배로서 자비 좀 베풀어준다. 명백한 조롱이었다. 박중희가 옆에서 킬킬거리며 거들었다. 아, 대위님. 그냥 두시죠. 해군은 배 타고 다니니까 버스 멀미할지도 모릅니다. 유진아는 그들의 수준 낮은 도발에 대꾸하는 대신 무표정한 얼굴로 시계를 확인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는 제 갈 길 갑니다. 두 분이나 늦지 않게 가시죠. 하, 이것 봐라. 자존심은 있나 보네. 그래, 알아서 가봐. 일정문 가서 헌병들한테 잡히지나 말고. 최 대위는 비웃음을 남기고 박중희와 함께 파란색 군용 셔틀버스 쪽으로 달려갔다. 버스 앞에는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유진아는 그들이 버스에 짐짝처럼 끼어 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김소령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네, 김소령. 계룡역 앞이다. 필승. 평가관님, 지금 역사 앞 로터리로 진입했습니다. 검은색 KO 차량입니다. 알았다. 바로 탑승하지. 잠시 후 번호판에 육군, 해군, 공군 마크가 아닌 국방부 소속임을 알리는 표식이 붙은 검은색 세단이 유진아 앞에 미끄러지듯 멈췄다. 운전석에서 내린 말끔한 정복 차림의 해군 소령이 절도 있게 경례했다. 필승. 평가관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쉬어. 바로 출발하자. 회의 시간까지 여유가 별로 없어. 네, 알겠습니다. 제2회의실로 모시겠습니다. 아, 그리고 육군 측에서 준비한 자료가 어제 밤늦게 수정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차에 오르며 유진아가 미간을 찌푸렸다. 또? 벌써 세 번째 수정 아닌가? 그렇습니다. 핵심 성능 지표 수치를 조금 조정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실측 데이터랑 차이가 나는 걸 억지로 맞추려는 눈치입니다. 뻔하군. 가면서 브리핑해봐. 차량은 부드럽게 출발하여 계룡대 진입로를 향해 달렸다. 유진아는 차창 밖으로 콩나물 시루처럼 꽉 찬 셔틀버스를 추월했다. 버스 창가에 얼굴을 구겨넣고 있던 최 대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 시각 셔틀버스 안. 아, 좁아 터지겠네 진짜. 야, 박중희 좀 밀어봐. 죄송합니다. 뒤에서 계속 밉니다. 최 대위는 짜증 가득한 얼굴로 창밖을 내다봤다. 그때 갓길을 타고 빠르게 지나가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뒷좌석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여자의 옆모습이 찰나의 순간 스쳤다. 야, 방금 저 차. 네? 무슨 차 말입니까? 아까 그 해군 여자 아니냐? 방금 지나간 승용차에 탄 것 같은데. 박중희가 목을 빼고 봤지만 차는 이미 멀어지고 없었다. 에이, 설마요. 민간 택시겠죠. 해군 나부랭이가 관용차를 어떻게 탑니까? 그것도 계룡에서. 그렇지? 내가 잘못 봤겠지.
아까 그 태도 보니까 딱 봐도 어디 실무부대 행정관이나 될까 말까 한데. 최 대위는 고개를 저으며 땀을 닦았다. 그나저나 오늘 평가관이 누구라더라? 합참에서 온다고. 네. 소문으로는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사람이랍니다. 타협이 없대요. 작년에 공군 사업 하나도 그 사람한테 걸려서 전면 백지화됐다고 들었습니다. 재수없게 걸려도 꼭. 야, 근데 육군 사업인데 감히 딴지 걸겠냐? 우리 뒤에 육군 참모 차장님이 계시는데. 맞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절차겠죠.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만 넘기면 우리도 고과 점수 빵빵하게 챙기는 거다. 오늘 저녁에 회식이나 거하게 하자. 두 남자는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키며 킬킬거렸다. 버스는 덜컹거리며 계룡대 제1정문을 향해 굴러갔다.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회식이 아니라 지옥의 불구덩이임을 알지 못한 채 계룡대 제1정문 앞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는 3군 본부 입구는 보안 검색을 위해 늘어선 줄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유진아가 탄 관용 차량은 VIP성 장군 및 주요 직위자 전용 차선을 통해 헌병의 거수 경례를 받으며 막힘없이 통과했다. 그녀는 이미 차 안에서 정복 재킷으로 갈아입고 넥타이를 매무새 좋게 고친 상태였다. 하지만 본청 건물로 들어가기 전 유진아는 운전병에게 잠시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잠깐 방문자 센터 쪽에 들렀다 가자. 김소령, 자네는 먼저 회의실 가서 세팅 확인해. 네. 평가관님 직접 가시려고요? 그냥 바로 회의실로 가셔도.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 5분이면 돼. 유진아는 차에서 내려 방문자 센터 쪽으로 걸어갔다. 사실 확인할 것은 없었다. 다만 아까 기차와 셔틀버스에서 겪은 불쾌함이 그녀의 발길을 이곳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두 남자가 이곳을 거쳐갈 것임을 알고 있었다. 예상대로였다. 셔틀버스에서 내린 최 대위와 박중희가 헐레벌떡 방문자 센터 쪽으로 뛰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출입증 교부 절차 때문에 줄을 서야 했다. 그때 유진아를 발견한 최 대위의 눈이 커졌다. 야, 저기 봐. 쟤 또 있네. 박중희가 숨을 헐떡이며 쳐다보았다. 유진아는 한 손에 서류 가방을 든 채 방문자 센터 입구 옆에 서서 무언가 기다리는 척하고 있었다. 코트는 벗어서 팔에 걸쳤지만 셔츠 위에 입은 짙은 남색 카디건 때문에 계급장은 여전히 잘 보이지 않았다. 최 대위가 다가오며 씩 웃었다. 꺼봐. 내가 뭐랬냐? 택시 타고 와봤자 여기서 줄 서야 된다니까. 그들은 유진아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마치 길을 알려주는 척 시비를 걸기 위해서였다. 어이, 해군 아가씨. 출입 신청은 했어? 여기 아무나 들어가는 데 아니야. 유진아는 대답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무심한 눈빛이 최 대위의 심기를 또 건드렸다.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 귀에 이어폰 꽂았냐? 오늘 해군 쪽 사람들 수준 맞춰줘야겠네, 진짜. 박중희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계룡대엔 별별 사람이 다 오네. 대위님 그냥 가시죠. 길 잃어버려서 울고 있으면 헌병들이 알아서 내보내겠죠. 그래. 야, 너 계룡대 안에서 길 잃으면 큰일 난다. 여기 산이라서 멧돼지 나와. 조심해라.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유진아를 지나쳐 건물 입구로 향했다. 그들의 등 뒤에서 유진아가 나직하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길은 그쪽들이 잃은 것 같은데. 최 대위가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뭐라고? 시간 아까운 사람들이네. 서두르는 게 좋을 겁니다. 회의실 문 닫히면 국물도 없으니까. 유진아는 그 말을 끝으로 그들을 지나쳐 입구로 향했다. 저게 진짜 돌았나? 야, 거기 안 서. 최 대위가 화를 내며 따라가려 했지만 유진아는 이미 게이트 앞에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대신 맨 오른쪽의 자동 출입 게이트에 신분증을 태그했다. 띠릭. 합동참모본부 상시 출입 인가자입니다.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게이트가 열렸다. 헌병이 그녀를 보고 벌떡 일어나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수고하십니다.
유진아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게이트를 통과했다. 최 대위와 박중희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뭐야? 제가 왜 프리패스야? 박중희가 당황해서 물었다. 몰라 씨. 국방부 파견인가? 행정직 군무원이라도 출입증은 나오니까. 최 대위는 애써 상황을 합리화했다. 그래, 별거 아닐 거야. 그냥 커피 심부름이나 하러 왔겠지. 야, 우리도 빨리 들어가자. 늦겠다. 그들은 서둘러 일반 출입구줄에 섰다.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유진아의 당당한 뒷모습과 헌병의 깍듯한 경례가 잔상처럼 남아 찜찜함을 남겼다. 그러나 그 찜찜함이 공포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터였다. 육군본부 본청 3층 제2대회의실. 공기는 무거웠고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의실 중앙에는 차세대 전술 지휘 통제 체계 2차 운용 성능 평가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회의실 안은 이미 별들의 전쟁터였다. 육군 소장인 정보작전부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 관련 부서의 대령들이 배석해 있었다. 해군과 공군 측 대표들도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해 있었다. 최 대위와 박중희는 땀을 뻘뻘 흘리며 프레젠테이션 장비를 세팅하고 있었다. 야, 박중희. 마이크 테스트 해봐. 하울링 생기면 죽는다. 하나 둘. 이상 없습니다. 최 대위는 긴장된 손으로 넥타이를 고쳐맸다. 오늘 브리핑은 그가 직접 맡았다. 이 자리만 잘 넘기면 소령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근데 합참평가관은 왜 아직 안 와? 시간 다 됐는데. 정보작전부장이 시계를 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옆에 있던 육군 대령이 안절부절 못하며 대답했다. 곧 도착한다고 합니다. 워낙 깐깐한 양반이라 자료 검토를 미리 하고 들어온다고. 깐깐하긴 무슨. 우리가 누군데 감히 시간을 끌어. 그때 회의실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최 대위는 문 쪽을 쳐다보며 박중희에게 속삭였다. 야, 온다. 긴장해라. 네. 근데 대위님, 그 평가관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진아 중령이라나 뭐라나? 이름 보니까 여자인 것 같은데 뻔하지 않냐? 쿼터제로 들어와서 합참 자리 꽤 찬 독종이겠지. 아, 그렇습니까? 그럼 뭐 적당히 비위 맞춰주면 되겠네요. 여자들이 또 감성적인 호소에 약하지 않습니까? 크크, 그래. 우리가 준비한 육군의 헌신 영상 한번 틀어주면 감동해서 통과 도장 찍어줄 거다. 두 사람은 킥킥거리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가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줄에 앉은 해군 대령의 귀에는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해군 대령이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다. 철컥.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렸다. 합동참모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국 수석 평가관님 입장하십니다. 행정병의 우렁찬 외침과 함께 회의실 안의 모든 인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지어 불만스러운 표정의 정보작전 부장조차 예의를 갖춰 일어섰다. 합참평가관은 국방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온 자리였기에 계급을 떠나 그 권위는 막강했다.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회의실 바닥을 울렸다. 정적 속에서 문을 열고 들어온 인물.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왼쪽 가슴에 빛나는 합동참모본부 휘장과 오른쪽 가슴의 명찰. 해군 중령 유진아.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는 은색 무궁화 2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최 대위의 입이 떡 벌어졌다. 박중희는 들고 있던 레이저 포인터를 떨어뜨릴 뻔했다. 저 여자는? KTX 503열차. 계룡역 셔틀버스 정류장. 그리고 방문자 센터 앞.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하고 깔아뭉개던 그 해군 아가씨. 그녀가 지금 가장 상석인 평가관 자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유진아는 회의실 중앙에 멈춰섰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좌중을 훑더니 단상 앞에 얼어붙어 있는 최 대위와 박중희에게 꽂혔다.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비틀려 올라갔다. 반갑습니다. 합참 전력 분석 2과장 유진아 중령입니다. 오늘 평가 아주 기대가 크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최 대위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는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망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한 단어만이 맴돌았다. 회의실 안에는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지만 최 대위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단상에 선 그의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다. 바로 정면 수석 평가관이라는 명패 뒤에 앉은 유진아 중령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최 대위의 목을 겨누는 칼 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정보작전부장인 육군 소장이 헛기침하며 분위기를 환기했다. 자, 시간이 지체됐군. 합참 평가관도 도착했으니 바로 시작하지. 최 대위 뭐하고 있나? 시작 안 해? 소장의 호통에 최 대위가 화들짝 놀라며 차려 자세를 취했다.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평소라면 자신감 넘치게 내뱉었을 첫 인사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박중희가 황급히 슬라이드 화면을 띄웠지만 레이저 포인터를 쥔 최 대위의 손끝이 심하게 떨려 붉은 점이 스크린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차세대 전술 지휘 통제 체계 2차 운용 성능 평가 결과입니다. 본 체계는 육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고 잠깐.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가 최 대위의 말을 잘랐다. 유진아 중령이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가까이 대지도 않은 채 조용한 육성으로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발표 시작부터 용어 정의가 틀렸군요. 육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입니까? 아니면 합동 작전 수행 능력입니까? 최 대위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것이 육군이 주도하는 작전이기 때문에 육군 본부의 지침에 따라 이번 사업의 핵심 평가 항목은 합동성입니다. 육군이 단독으로 전쟁합니까? 해군, 공군 자산과의 연동성이 1순위 평가 요소인데 첫 장부터 육군 독자 능력을 강조하다니요. 제안 요청서 3페이지 2항 읽어보셨습니까? 유진아는 덮어두었던 평가 계획서를 펼치지도 않고 정확한 페이지와 항목을 읊었다. 최 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서두라서 강조하느라. 강조가 아니라 왜곡이죠. 그리고 발표자가 왜 이렇게 떱니까? 준비가 덜 됐습니까? 아니면 유진아는 안경을 살짝 고쳤으며 안경 렌즈 너머로 최 대위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기차 안에서의 모욕을 기억하고 있다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무언가 찔리는 게 있어서 긴장한 겁니까? 아닙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최 대위는 도망치듯 슬라이드를 넘겼다. 하지만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가 준비한 완벽한 자료들은 유진아의 눈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찢겨나가기 시작했다. 통신망 생존성 데이터, 이거 실측치 맞습니까? 유진아의 질문이 다시 날아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군단 훈련장에서 측정한. 이상하군요. 제가 알기로 지난달 3군단 훈련 지역은 기상 악화로 헬기 기동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에는 공중 중계 노드 가동률이 98%로 나와 있네요. 헬기가 못 뜨는데 중계기가 어떻게 작동했습니까? 혹시 드론이라도 띄웠나요? 그게. 최 대위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다. 사실은 기상 악화로 데이터 수집을 못해서 작년 데이터를 적당히 가공해서 넣은 것이었다. 행정직 여군 따위가 알 리 없다고 생각했던 현장의 날씨와 훈련 상황까지 그녀는 꿰뚫고 있었다. 배석한 육군 소장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최 대위, 똑바로 대답 못해? 자네 저번 보고 때는 문제 없다며. 아닙니다, 부장님. 그게 시뮬레이션 수치를 일부 보정한 것입니다. 보정? 유진아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시뮬레이션 수치를 실측치인 것처럼 보고서에 기재하는 걸 육군에서는 보정이라고 부릅니까? 합참에서는 그걸 조작이라고 부릅니다, 대위. 조작이라는 단어가 회의실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최 대위의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옆에서 노트북을 조작하던 박중희는 겁에 질려 마우스를 쥔 손을 덜덜 떨고 있었다.
그리고 아까 열차에서 그러셨죠? 해군은 기준이 낮아서 편하게 군 생활한다고. 유진아는 펜을 딱 내려놓으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려 했으나 이들의 업무 태도가 워낙 불량했기에 훈계는 필연적이었다. 기준이 낮은 건 해군이 아니라 데이터를 조작하고도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 귀관들의 보안 의식 아닙니까? 육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건 타군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 같은 실무자입니다. 최 대위는 숨이 막혀왔다. 그녀는 단순히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니었다. 팩트로 뼈를 때리고 논리로 살을 발라내고 있었다. KTX 안에서 낄낄거리며 뱉었던 그 모든 오만방자한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계속해 보시죠. 또 어떤 창의적인 소설을 써오셨는지 드러나 봅시다. 유진아의 차가운 지시에 최 대위는 울고 싶은 심정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하지만 스크린에 뜬 복잡한 통신망 구성도는 이미 그의 구명줄이 아니라 교수대 밧줄처럼 보였다. 회의는 점차 평가가 아닌 일방적인 난타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최 대위와 박중희가 밤새워 준비했다던 그리고 오타 하나까지 다 잡았다고 자부했던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유진아의 날카로운 분석 앞에서 너덜너덜해졌다. 15페이지 해안경계부대와의 데이터 링크 연동성 부분입니다. 유진아가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의 한 구석을 가리켰다. 육군 경비정 및 해안 레이더와의 연동은 완벽하다고 되어 있군요. 그런데 해군 함정과의 직접 통신은 왜 추후 개발로 미뤄뒀습니까? 최 대위는 이미 땀으로 목욕을 한 상태였다. 혀가 말라붙어 입천장에 쩍쩍 달라붙었다. 해군 함정의 통신 체계와 육군의 주파수 대역이 달라서 기술적인 난이도 때문에 2단계 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술적 난이도요? 유진아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박중희. 그녀가 갑자기 박중희를 호명했다. 멍하니 있던 박중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났다. 네. 중희 박민수. 귀관, 아까 열차 안에서 그랬죠. 해군이 당나라 군대라고. 배 타고 유람이나 다닌다고. 박중희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육군 소장을 비롯한 모든 고위 장교들의 시선이 박중희에게 꽂혔다. 소장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 유람 다니는 해군 함정들은 이미 3년 전부터 3군 합동 데이터 링크를 운용 중입니다. 육군이 기술적 난이도 핑계대며 미루고 있는 걸 해군은 이미 실전 배치해서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육군 통신 장교라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추후 개발이라고 써놨습니까? 이건 무능한 겁니까? 아니면 직무유기입니까? 유진아는 가차 없었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들어 무언가를 조작하더니 회의실 메인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다. 해군의 최신의 이지스함과 공군의 조기 경보기, 그리고 육군의 미사일 부대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훈련 로그였다. 보시다시피 해군과 공군은 이미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고리에 육군만 빠져있는 형국인데 담당 장교들은 기차 안에서 타군 비하나 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군요. 보안성 대화까지 큰 소리로 떠들면서 말입니다. 그것은 이 사업 예산이 4천억입니다. 유진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4천억짜리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수준이 고작 해군은 꿀 빤다는 식의 1차원적인 편견에 갇혀 있다니. 그러니 합동성이 뭔지 통합작전이 뭔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만든 이 체계대로라면 전쟁 났을 때 해군 함포 지원 요청하려면 육군 대대장이 해군 함장한테 카카오톡이라도 보내야 합니까? 좌중에서 킥킥거리는 실소가 터져 나왔다. 해군 측 참관인들은 통쾌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고 육군 측 고위 장교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보작전 부장인 소장은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저 멍청한 대위와 중위의 계급장을 뜯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있었다. 유진아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45페이지 예산 산출 내역. 박중희가 오타 하나까지 다 잡았다고 큰 소리치던데. 박중희는 이제 거의 울기일보 직전이었다. 단가 산출 근거가 작년 환율 기준이네요. 지금 환율이 얼마나 올랐는데 작년 기준으로 잡습니까? 이러면 사업 착수하자마자 예산 부족으로 중단됩니다.
기본 중에 기본도 확인 안 하고 보고서를 올립니까? 이게 당신들이 말한 육군 엘리트의 수준입니까?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보고서는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유진아는 가져온 서류철을 탁 덮어버렸다. 그 소리가 마치 판사의 의사봉 소리처럼 회의실을 울렸다. 이따위 엉터리 자료로 합참 승인을 받으러 오다니. 저를, 아니 합동참모본부를 뭘로 보신 겁니까? 그냥 와서 도장이나 찍어주는 거수기인 줄 알았습니까? 최 대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바닥에 떨어져 짓밟혔고 그가 믿었던 육군 제1주의는 실력 없는 자들의 허상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 뒤에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통보하겠습니다. 육군 측은 변명할 시간이라도 가지시죠. 유진아는 냉정하게 선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회의실을 빠져나가자마자 폭풍우가 몰아칠 듯한 침묵이 깨졌다. 유진아가 회의실 옆에 마련된 평가관 대기실로 사라지자마자 회의실 문이 닫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천둥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다. 야, 이 새끼들아. 정보작전부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단상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는 들고 있던 지휘봉으로 단상을 내리쳤다.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지휘봉이 부러져 나갔다. 너희들이 제정신이야. 데이터를 조작해? 거기다 합참평가관 앞에서 타군 비하를 했다고. 그것도 기차 안에서 다 들리게. 죄송합니다. 부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최 대위와 박중희는 바닥에 머리를 박을 기세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소장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씩씩거렸다. 너희 때문에 육군 망신을 아주 개망신을 줬어. 4천억짜리 사업 날아가게 생겼다고.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감히 어디서 그따위 저질스러운 언행을 하고 다녀. 옆에 있던 대령이 조심스럽게 소장을 말렸다. 부장님, 일단 고정하십시오. 밖에서 다 듣습니다. 듣게 놔둬. 아주 군복을 벗겨버려야 정신을 차리지. 소장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대다가 최 대위를 노려보았다. 너 지금 당장 가서 빌어. 무릎을 꿇든 대가리를 박든 어떻게든 평가관 마음 돌려놔. 만약 오늘 부적합 판정 나오면 너희 둘은 군법 회의 갈 줄 알아.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당장 다녀오겠습니다. 최 대위와 박중희는 도망치듯 회의실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복도로 나온 최 대위는 다리가 풀려 벽을 짚었다.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대위님, 어떡합니까? 저희 진짜 영창 가는 거 아닙니까? 박중희가 울먹이며 물었다. 시끄러. 빨리 따라와. 대기실 가서 빌어야지. 두 사람은 평가관 대기실 앞으로 달려갔다. 문 앞에는 해군 소령이 굳건히 지키고 서 있었다. 김소령님. 평가관님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한 번만 뵙게 해주십시오. 최 대위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부탁했다. 아까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유진아에게 택시나 타고 가라고 비웃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김소령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평가관님께서는 휴식 중이십니다. 그리고 평가 중에 사적인 접촉은 오해를 살 수 있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목숨이 달린 일이라서 그럽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네? 최 대위가 거의 매달리듯 사정했다. 그때 대기실 안에서 유진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여보내세요. 김소령이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가십시오. 용건만 간단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대기실 안으로 들어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유진아를 보았다. 그녀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찻잔만 응시하고 있었다. 평가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최 대위와 박중희가 동시에 큰 소리로 외치며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미쳤었습니다. 눈이 삐어서 평가관님을 못 알아보고 입이 방정이라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못 알아봤다면 용서가 됩니까? 유진아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제가 합참 평가관이 아니라 진짜 갓 임관한 해군 소위였다면 혹은 힘없는 민간인 여성이었다면 당신들의 그 무례함은 정당화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짧은 게 아니라 썩은 거겠죠. 유진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앞으로 다가갔다. 두 남자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당신들은 오늘 저에게 실수한 게 아닙니다. 제 군복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거친 파도와 싸우며 영해를 지키는 수만 명의 해군 장병들에게 침을 뱉은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사적인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공적인 평가는 공적으로만 처리합니다. 나가보세요. 평가관님 제발. 이번 사업 부적합 나오면 저희는 끝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시키시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최 대위가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했다. 박중희도 옆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유진아는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시키시는 건 뭐든지 하겠다고요?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럼 군인답게 책임을 지세요. 그게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유진아는 단호하게 등을 돌렸다. 김소령, 회의 재개한다고 전해. 그녀의 뒷모습은 거대한 벽처럼 보였다. 최 대위와 박중희는 바닥에 주저앉을 뻔한 다리를 억지로 지탱하며 절망적인 표정으로 대기실을 나갔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파멸뿐이었다. 오후 4시 30분. 약속된 정회 시간이 끝나고 다시 회의실에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웠다. 최 대위와 박중희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단상 한 구석에 서 있었다. 그들의 등 뒤는 이미 식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전투복색이 진하게 변해 있었다. 정보작전부장을 비롯한 육군 측 고위 장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들은 이미 직감하고 있었다. 이번 판이 완전히 깨졌다는 것을. 유진아가 다시 평가관석에 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닦은 뒤 다시 착용했다. 그 일련의 동작 하나하나가 최 대위에게는 숨막히는 고문이었다.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진아의 건조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본 사업 차세대 전술 지휘 통제 체계 2차 운용 성능 평가는 우리 군의 미래 합동 작전 능력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평가관은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운용 주체의 합동 작전 수행 의지 또한 핵심 평가 요소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녀는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기술적 평가. 통신망 생존성 데이터 조작 의심, 예산 산출 근거의 오류, 타군 자산과의 연동성 미비. 이것만으로도 본 사업은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투용 부적합. 군무기 체계 평가에서 나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였다.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이 판정 하나로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정보작전부장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하지만 유진아의 시선이 최 대위와 박중희를 향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성적 평가 항목입니다. 이 사업의 실무 책임자들은 합동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오늘 오전 KTX 503열차와 계룡대 셔틀버스, 그리고 방문자 센터에서 목격된 실무 장교들의 언행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타군에 대한 근거 없는 비하, 여성 장교에 대한 성차별적 발언,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보안 불감증. 좌중이 술렁거렸다. 설마 그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꺼낼 줄은 몰랐던 것이다. 해군은 기준이 낮다, 배 타고 유람이나 다닌다, 여군은 행정이나 본다. 이런 왜곡된 인식을 가진 실무자들이 만든 시스템이 과연 전시의 해군, 공군과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겠습니까? 파트너를 경멸하는 자들이 만든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진아는 펜을 들어 평가서 맨 마지막 장에 서명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따라서 합동참모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국은 본 사업에 대해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내림과 동시에 해당 실무진의 전면 교체 및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사업의 전면 보류를 건의합니다. 꽝. 망치가 내려쳐졌다.
최 대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박중희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이상입니다. 유진아가 서류를 덮었다. 완벽하고도 잔인한 그러나 더할 나위 없이 공정한 판결이었다. 회의가 종료되고 유진아와 해군 참관단이 퇴장하자마자 회의실 문이 굳게 잠겼다. 폭풍은 유진아가 나간 직후에 터졌다. 에이, 이게만도 못한 새끼들아. 참고 참았던 정보작전부장이 폭발했다. 그는 자신의 모자를 벗어 최 대위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모자에 맞은 최 대위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너희 때문에. 너희 그 썩어 빠진 주둥아리 때문에 4천억이 날아갔어. 내 진급도 날아갔고. 소장은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렸다. 그의 얼굴은 혈압이 올라 터질 듯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배석했던 대령들도 이번만큼은 실무자들을 감싸줄 수 없었다. 이건 명백한 자폭이었기 때문이다. 헌병대 불러. 소장의 고함에 밖에서 대기하던 부관이 뛰어들어왔다. 부장님, 헌병대 호출하셨습니까? 당장 이놈들 끌고 가. 허위 공문서 작성, 군인 복무규율 위반, 상관 모욕, 품위 유지 위반. 죄다 엮어서 구속 수사 의뢰해.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버려. 부장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최 대위가 바닥을 기어가며 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하지만 소장은 가차없이 발로 그를 걷어찼다. 이거 안 나? 살려달라고? 야, 이 새끼야, 내가 내 목을 쳤는데 내가 널 살려주게 생겼어. 너희 군 생활은 오늘로 끝이야. 불명의 저녁이 아니라 감방 갈 준비나 해. 곧이어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흰색 헬멧을 쓴 건장한 헌병 2명이 최 대위와 박중희의 양팔을 결박했다. 이거 나 대위야. 육군 본부 대위라고. 최 대위가 발악했지만 이미 그는 장교로서의 권위를 잃은 상태였다. 헌병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질질 끌고 나갔다. 복도에는 다른 부서 장교들과 병사들이 나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뭐야? 정보통신과 최 대위 아니야? 무슨 사고를 쳤길래 부장님이 저렇게 화가 나셨대? 들었어? 합참 평가관한테 개기다가 걸렸대. 그것도 KTX에서 뒷담화하다가 딱 걸렸다던데. 와, 미친놈들. 진짜 가지가지 한다. 수군거리는 소리와 경멸 어린 시선들. 최 대위와 박중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육군 본부 장교라는 타이틀은 이제 가장 치욕스러운 족쇄가 되어 있었다. 으헝. 엄마. 박중희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다. 그들이 타군을 비하하고 여군을 조롱하며 낄낄거리던 그 순간 그들은 이미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회의실 안 텅 빈 스크린만이 그들의 몰락을 비추고 있었다. 계룡대 제2정문을 빠져나온 검은색 관용 차량은 다시 계룡역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유진아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늦은 오후의 바람을 맞았다.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몰려왔지만 마음만은 개운했다. 평가관님 괜찮으십니까? 앞 좌석의 김소령이 백미러로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응, 괜찮아. 조금 시끄러웠을 뿐이야.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육군 쪽 난리가 났답니다. 방금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장교 2명은 긴급 체포되어 수사단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그렇군. 유진아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저 군대가 군대답게 돌아가는 것. 무능과 오만이 실력을 덮지 않는 것. 그것뿐이었다. 계룡역에 도착한 유진아는 김소령을 돌려보내고 대합실로 들어갔다. 서울행 KTX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뽑았다. 종이컵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을 바라보며 그녀는 아침의 일을 회상했다. 해군은 기준이 낮다더라. 여군은 어차피 행정직만 하잖아. 그들의 말은 틀렸다. 기준은 낮지 않다. 다만 그 기준을 지키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좁은 함정에서 레이더 화면 앞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 모든 기준들이 모여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었다.
선배? 그때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고개를 돌려보니 해군 정복을 입은 동기 이중령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중령. 여기서 보네? 자네도 출장인가? 응. 예산회의 때문에. 너 오늘 육군 쪽 뒤집어 놨다며? 소문이 여기까지 파다해. 합참의 저승사자가 계룡대에 강림했다던데? 이중령이 킬킬거리며 농담을 던졌다. 유진아는 픽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저승사자는 무슨. 그냥 청소 좀 하고 가는 길이야. 먼지가 너무 쌓여 있길래. 멋지다 유진아. 역시 수석 졸업은 다르네. 덕분에 우리 해군 쪽 사기가 아주 하늘을 찌른다. 고맙다. 고맙긴. 밥이나 사.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서울행 KTX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진아는 빈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방을 챙겼다.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다. 열차에 오른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 앉았다. 4호차 7호석. 공교롭게도 아침에 앉았던 그 자리였다. 하지만 이제 통로 건너편 8시, 8D석은 비어 있었다. 시끄럽게 떠들던 두 남자는 없다. 그 빈자리가 주는 고요함이 평화로웠다. 유진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드는 노을 사이로 계룡산의 능선이 스쳐 지나갔다. 군복을 입는다는 건 그 무게를 견딘다는 것.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다시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이번에는 노이즈 캔슬링을 켤 필요가 없었다. 방해하는 소음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으니까. 열차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도시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했다. 야, 이하사. 억울해. 억울하면 가서 아빠한테 이르던가. 삼성 장군의 딸이라는 약점을 잡고 그녀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던 대대장의 오만한 가스라이팅. 하지만 모멸감에 입술을 깨문 이혜진 하사의 눈빛이 싸늘하게 돌변합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잠시 후 평화롭던 부대의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위병소 차단기가 박살날 듯 열리며 육군본부 감찰실의 검은 세단 행렬이 연병장으로 들이닥칩니다. 사색이 되어 뛰쳐나온 대대장 눈앞에 날아든 건 친구였던 감찰과장의 서늘한 보직 해임 통보서였는데요. 과연 대대장은 누구의 영린을 건드린 걸까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따뜻한 곳에서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가막산 자락에 위치한 제25보 병사단 예하 제3대대. 회색빛 하늘 아래 위병소 앞으로 더블백을 맨 작은 체구의 여군 하나가 걸어오고 있었다. 신임 부사관 이혜진 하사였다. 그녀는 위병소 철문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긴장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곳은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전장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피하고 싶은 시험대이기도 했다. 충성. 신임 하사 이혜진 전입 신고하러 왔습니다. 위병소 근무자는 그녀의 이름을 듣자마자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이미 소문은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육군본부 헌병실장 이태성 중장의 외동딸이 이 험한 전방부대, 그것도 보병대대로 자원해서 왔다는 소문 말이다. 아, 예.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위병 조장이 허둥지둥 행정반에 보고를 올렸다. 곧이어 육중한 철문이 열렸다. 예진은 군화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여매고 언덕길을 올랐다. 대대장실.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박민석 중령은 창밖으로 걸어 올라오는 예진을 내려다보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예진의 인사기록 카드가 놓여 있었다. 부 이태성 계급 중장 보직 육군본부 헌병실장. 대대장님 오셨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차라도 좀 좋은 걸로 내올까요? 행정보급관 최상호 상사가 눈치를 보며 물었다. 박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믹스커피 타와. 물 많이 넣어서 아주 밍밍하게. 예? 그래도 3스타 따님인데. 행보관. 넌 그래서 만년 상사인 거야. 잘 들어. 이태성 장군은 대쪽 같은 양반이야. 자기 딸이 군대에서 귀족 대우받는 걸 제일 싫어해. 우리가 여기서 설설기면 오히려 그 양반한테 찍히는 거야.
박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그의 눈빛이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번들거렸다. 그리고 이 하사 본인이 자원해서 왔어. 나는 아빠 백없이도 잘해요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객기가 가득하다는 거지. 나는 그 자존심을 이용할 거야. 장군의 딸이라는 타이틀이 훈장이 아니라 숨통을 조이는 족쇄가 되게 만들어줄 거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예진이 들어왔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올렸다. 충성. 하사 이예진 금일부로 제3대대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박민석은 예진의 경례를 삐딱하게 받아주었다. 그는 일부러 예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예진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앉아. 감사합니다. 박민석은 최 상사가 가져온 밍밍한 종이컵 커피를 예진 쪽으로 툭 밀었다. 이태성 장군님 따님이라고. 대단한 집안이야. 헌병 실장님은 평안하시고 아버지는 아버지일 뿐입니다. 저는 제3대대의 하사로서 복무하러 왔습니다. 특별 대우는 바라지 않습니다. 예진의 눈빛은 결연했다. 박민석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예상대로였다. 훌륭해. 정신 상태가 아주 마음에 들어. 요즘 젊은 간부들 조금만 힘들면 부모한테 전화해서 징징대는데 자네는 달라 보이는군. 박민석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예진과 눈을 맞췄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나도 자네를 장군의 딸로 대우할 생각 추호도 없어. 오히려 더 엄하게 다룰 거야. 왜인 줄 아나? 자네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군 생활하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역시 아빠 빼기 좋네. 장군 딸이라 꿀빠네 그러지 않겠나? 그건 자네 명예만 깎아먹는 게 아니라 훌륭하신 아버님 얼굴에 똥칠하는 거야. 내 말 틀려? 예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그것이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맞습니다. 더 혹독하게 지도해 주십시오. 좋아. 약속했다. 우리 부대는 실전과 똑같아. 예외는 없어. 자네가 힘들다고 징징대는 순간 자네는 군인이 아니라 그냥 철없는 아가씨가 되는 거야. 명심해. 명심하겠습니다. 박민석은 예진의 어깨를 툭툭 쳤다. 나가봐. 행보관 이 하사 데려가서 바로 작업 투입해. 오늘 연병장 배수로 까는 작업 있지? 열외 없이 똑같이 시켜. 장갑은 주지 말고. 예? 대대장님 그래도 맨손은 좀. 최 상사가 짐짓 놀란 척 연기했다. 군인이 장갑 타령은 맨손으로 흙 만져봐야 땅의 소중함을 알지. 안 그래 이 하사? 장군 딸이라고 장갑 껴야 하나? 예진은 주먹을 쥐었다. 아닙니다. 맨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군인이지. 나가봐. 예진이 나가자 박민석과 최 상사는 서로를 보며 킬킬거렸다. 공정함이라는 가면을 쓴 합법적인 괴롭힘, 가스라이팅의 서막이었다. 지옥 같은 일주일이 지났다. 예진의 손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손톱 밑은 까맣게 변했다. 박민석 대대장의 지시는 교묘하고 집요했다. 이 하사 이번 주말 당직 또 서라. 대대장님 저번 주와 지지난주도 제가 섰습니다. 규정상. 규정? 야 다른 김중사는 이번 주에 애 돌잔치라잖아. 박 하사는 노모가 편찮으시고 자네는 미혼이고 몸도 튼튼하잖아. 솔선수범해야 병사들이 아 저분은 진짜 군인이구나 하고 인정하지 않겠어? 장군 딸이라고 주말에 쉬면 병사들이 뒤에서 얼마나 씹어대겠냐? 억울해? 아닙니다. 제가 서겠습니다. 그래.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이야. 아주 훌륭해. 박민석은 항상 아버지의 명예와 병사들의 인정을 인질로 잡았다. 예진은 반박할 수 없었다. 거절하는 순간 자신이 특혜를 바라는 비겁자가 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몸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예진을 정말로 괴롭히는 것은 부대 내에 만연한 병사들 간의 악습과 폭력이었다. 제3대대는 박민석의 방임 아래 양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 정점에는 본부 중대 실세, 병장 김태진이 있었다.
그는 대대장의 총애를 받으며 병사들 위에 군림했다. 어느 날 저녁 예진은 보급 창고 뒤편을 지나다가 둔탁한 타격음을 들었다. 퍽, 퍽, 잘못, 했습니다. 예진은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갔다. 그곳에는 김태진 병장이 일병 김동현을 바닥에 눕혀놓고 군화발로 짓밟고 있었다. 김동현의 얼굴은 흙범벅이 되어 있었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야, 김동현. 표정 풀어라. 선임이 애정으로 안마해주는데 표정이 그게 뭐야? 김태진이 낄낄거리며 김동현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너 때문에 우리 분대 전체가 대대장님한테 깨졌잖아. 청소 상태 불량하다고. 내가 패급이니까 우리가 욕먹는 거야.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예진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이것은 훈육이 아니었다. 명백한 가혹행위였다. 야, 김태진. 지금 뭐 하는 거야? 예진이 소리치며 뛰어들었다. 김태진은 껌을 짝짝 씹으며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다.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아, 이 하사님. 애가 빠져가지고 정신교육 중이었습니다. 왜요? 정신교육? 사람을 밟는 게 교육이야? 당장 김동현 일으켜 세워. 너 이거 내가 보고할 거야.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치며 걸어왔다. 박민석 대대장이었다. 대대장님, 보셨습니까? 김태진 병장이 후임병을 폭행했습니다. 이건 징계감입니다. 예진은 다급하게 보고했다. 하지만 박민석의 반응은 차가웠다. 이 하사, 너 지금 권력 남용하는 거냐?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민석은 싸늘한 눈으로 예진을 쏘아보았다. 내가 보기에 좀 거칠다고 해서 병사들 간의 규율에 함부로 개입해? 이게 바로 오냐오냐 하는 거야. 내가 장군 딸이라고 해서 병사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지 마. 병사들은 그들만의 룰이 있어. 그걸 깨는 건 지휘권 침해야. 하지만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김동현 일병 얼굴을 보십시오. 증거 있어? 김동현, 너 맞았어? 박민석이 김동현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그의 눈빛은 말 잘못하면 죽는다는 살기를 담고 있었다. 김동현은 벌벌 떨며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닙니다. 제가 넘어진 겁니다. 김태진 병장님은 흙 털어주려고. 들었지? 본인이 아니라잖아. 이 하사, 너 왜 없는 죄를 만들어? 정말 실망이다. 아버지가 헌병대장이면 뭐하나? 딸이 이렇게 무고한 병사를 범죄자로 모는데. 이거 헌병실장님 귀에 들어가면 참 볼만하겠어. 박민석은 혀를 차며 돌아섰다. 김태진이 예진을 향해 비웃음을 날리며 김동현을 끌고 사라졌다. 예진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자신의 배경이 정의를 실현하는 칼이 아니라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김동현 일병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다. 멍은 늘어갔고 눈빛은 초점을 잃어갔다. 그는 예진과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피했다. 예진이 도와주려 할수록 김태진의 괴롭힘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최상호 행정보급관과 중대장들은 모두 대대장의 눈치를 보며 예진을 따돌렸다. 야, 장군 딸 피해. 괜히 말 섞었다가 대대장님한테 찍힌다. 재수 없어.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들리게 하는 수군거림. 예진은 행정반 구석 자리에서 투명 인간처럼 지냈다. 하지만 그녀가 견딜 수 없는 것은 자신의 외로움이 아니라 죽어가는 김동현의 눈빛이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밤. 당직 근무를 서던 예진은 순찰 중에 보일러실 쪽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닥쳐, 이 새끼야.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 예진은 손전등을 켜고 보일러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다. 김태진과 상병 2명이 김동현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있었다. 바닥에는 물이 가득 담긴 빨간 고무대야가 놓여 있었고 김태진은 김동현의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 있었다. 푸아, 컥, 컥. 김동현이 물을 토하며 발버둥 쳤다. 이건 살인이야. 너희들 다 미쳤어.
예진이 달려들어 김태진을 밀쳐내고 밧줄을 풀었다. 바닥에 떨어진 김동현은 사색이 되어 숨을 헐떡였다. 이 하사님? 왜 또 남의 훈련 방해하십니까? 김태진이 뻔뻔하게 대들었다. 입 닥쳐. 헌병대 부를 거야. 너희들 다 끝났어. 예진이 무전기를 들려는 순간 보일러실 입구에 박민석 대대장이 나타났다. 당직사령 완장을 찬 그는 귀찮다는 듯 하품을 했다. 아이씨,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네. 또 너냐? 이 하사? 대대장님, 보셨지 않습니까? 물고문입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당장 헌병대에 신고해야 합니다. 박민석은 천천히 걸어와 물이 담긴 대야를 군화발로 툭 찼다. 물이 쏟아졌다. 물고문? 훈련하다가 더워서 세수 좀 시켜준 거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마. 야, 김태진, 다음부턴 조심해. 이 하사가 예민하시잖아.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이 낄낄거렸다. 박민석은 예진을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이 하사, 너 진짜 눈치가 없구나. 내가 몇 번을 말해? 여기서 내가 설치면 설칠수록 내 아버지만 곤란해진다고. 상관없습니다. 아버지가 곤란해져도 사람이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예진의 외침에 박민석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예진의 코앞까지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다. 그래, 그럼 해봐. 내가 신고하는 순간 나는 언론에 뿌릴 거야. 헌병실장 딸이 부대에 적응 못해서 병사들을 무고하고 부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요즘 군 인권 문제 예민한 거 알지? 내 아버지가 쌓아올린 30년 군 생활, 내가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야. 별 냈다는 건 꿈도 못 꾸게 될걸? 박민석은 예진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타격했다. 선택해. 조용히 입 다물고 군 생활하다가 전역할지, 아니면 아버지 옷 벗기고 너도 불명예 제대할지. 박민석은 김태진 패거리를 데리고 나갔다. 빗소리가 보일러실을 때렸다. 쓰러진 김동현이 예진의 전투복 바지를 잡고 울먹였다. 하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김동현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예진은 그 손을 잡고 오열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의 효심이 명예를 지키려는 마음이 오히려 악을 키우고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별을 못 달아도 좋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좋다. 하지만 내 눈앞에 전우를 죽게 내버려두는 군인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예진은 행정반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저장된 이름 아버지.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묵직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진이냐?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냐? 아버지. 아니, 헌병실장님. 예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제3대대 하사 이예진입니다. 군 내부의 심각한 가혹행위와 지휘관의 조직적 은폐를 정식으로 고발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상세히 보고해라. 제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제군 생활을 걸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3대대의 공기는 전날 내린 비로 인해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먹구름은 물러갔지만 부대 내에는 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대대장실. 박민석 중령은 모닝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기분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했다. 어젯밤 이혜진 하사가 보일러실에서 울분을 토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김철수. 아니, 행보관. 이 하사 오늘 상태 어때? 눈 좀 퉁퉁 부어있나? 최상호 행정보급관이 비굴하게 웃으며 결제 서류를 내밀었다. 아주 죽상입니다. 행정반 구석에 박혀서 모니터만 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대대장님 카리스마에 완전히 눌린 거죠. 역시 장군 따님이라도 대대장님 손바닥 아닙니다. 그렇지. 멘탈이 약해. 어제 내가 아버지 앞길 막지 마라고 한마디 했더니 바로 꼬리 내리잖아. 효녀야 효녀. 이제야 좀 군대 돌아가는 맛이 나네. 박민석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낄낄거렸다. 그는 이혜진이 절대로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자존심이 세고 아버지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착한 딸이었으니까. 게다가 이태성 헌병실장이 자기 딸 문제로 부대에 직접 개입한다는 것은 곧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일임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 믿었다. 행보관 김태진 병장 불러서 포상 휴가증이나 하나 줘라. 애들 군기 잡느라 고생했는데 위로라도 해줘야지. 명목은 모 부대 환경 미화 유공 정도로 해두고. 예, 알겠습니다. 김 병장이 아주 좋아하겠습니다. 그때였다. 행정반 문이 벌컥 열리며 당직사령 정대위가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다. 그는 노크도 잊은 채 숨을 헐떡였다. 대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박민석이 인상을 찌푸렸다. 뭐야? 아침부터 왜 호들갑이야? 사단장님이라도 오셨어? 아닙니다. 본청 현관에 육군본부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육군본부? 박민석의 손에서 커피잔이 멈췄다. 찰랑거리던 검은 액체가 책상 위로 몇 방울 튀었다. 육본에서 왜? 무슨 공문 내려온 거 있어? 그게 감찰실입니다. 감찰실 차량 3대가 위병소를 통과해서 지금 막 본청 앞에 섰습니다. 순간 박민석의 뇌리에 어젯밤 이혜진의 도끼 어린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진짜 찔렀어? 그 계집애가? 하지만 그는 애써 불안감을 눌렀다. 감찰이 나온다고 해도 당장 큰일이 나는 건 아니었다. 그는 서둘러 머리를 굴렸다. 증거는 인멸했다. 김태진과 병사들은 입을 맞췄고 피해자 김동현은 공포에 질려 입도 뻥긋 못할 상태다. 무엇보다 자신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정대위 진정해. 감찰 좀 나온 거 가지고 쫄기는. 야 행보관, 너 장부 정리 다 해놨지? 예. 아 예. 가라 영수증이랑 이중 장부 다 숨겨놨습니다. 그럼 됐어. 당당하게 나가. 내가 누군데. 이래봬도 육사 인맥 관리 하나는 철저히 했다고. 박민석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거울을 보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거울 속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1층 로비로 향했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로비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수사관 서너 명과 정복을 갖춰 입은 대령 한 명이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대령의 어깨에 박힌 무궁화 3개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민석은 그 대령의 뒷모습을 보자마자 멈칫했다. 익숙한 체구, 익숙한 자세. 대령이 천천히 뒤를 돌았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박민석은 그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봤다. 최진혁, 육군본부 감찰과장. 그리고 박민석의 육사 동기이자 생도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절친한 친구. 진혁이? 박민석의 입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다행이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가 왔다. 이건 말이 통한다는 뜻이다. 이태성 실장이 딸의 투정을 듣고 그래도 아는 사람을 보내서 조용히 무마하려는 모양이라고 착각했다. 야, 최진혁. 내가 여긴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깜짝 놀랐잖아. 박민석은 과장되게 웃으며 두 팔을 벌리고 다가갔다.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회식이라도 준비하는 건데. 잘 지냈냐? 동기 얼굴 보기 힘들다, 야. 하지만 최진혁은 움직이지 않았다. 박민석이 내민 손을 잡지도 웃어주지도 않았다. 선글라스 너머의 시선은 박민석이 아닌 허공 어딘가를 응시하는 듯 냉랭했다. 박민석 중령. 최진혁의 입에서 나온 호칭은 민석아가 아니었다. 사무적이고 건조한 완벽한 타인을 부르는 호칭이었다. 박민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야, 너 왜 그래? 장난치지 마. 우리 사이에 무슨 중령이니 대령이니. 공무 수행 중이다. 사적인 대화는 하지 않는다. 최진혁은 박민석의 말을 자르며 옆에 서 있던 수사관에게 짧게 눈짓했다. 수사관이 품에서 붉은색 도장이 찍힌 서류 봉투를 꺼내 박민석의 가슴팍에 내밀었다. 육군본부 특별감찰 지시 제2025-115 제3대대 내 가혹행위 은폐,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착수를 통보한다.
박민석은 얼떨결에 서류를 받아들었다. 종이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감찰이라니? 야, 진혁아. 나야, 나. 박민석이라고. 안다. 내가 박민석인 거. 최진혁이 선글라스를 벗었다. 드러난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엉켜 있었다. 그래서 내가 온 거다. 다른 사람이 오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최진혁은 뒤에 대기하던 수사관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 목소리는 대대청사를 울릴 만큼 단호했다. 지금 즉시 압수수색 시작한다. 대대장실, 행정반, 그리고 지목된 가해 병사들의 생활관까지. 서류 한 장, 메모지 조각 하나 남기지 말고 싹 다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팀은 서버실 장악하고 CCTV 원본부터 따. 예, 알겠습니다. 야, 잠깐만. 최진혁, 너 미쳤어? 박민석이 최진혁의 앞을 막아섰다. 이거 보복감찰이지? 이혜진 하사가 찔렀지? 아빠 백 믿고 지휘관 담그려고 작정한 거잖아. 너도 알잖아. 이태성 장군님이 딸내미 부탁받고 이러는 거면 이거 직권남용이야.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박민석은 악을 썼다. 로비에 있던 병사들이 겁에 질려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장군 딸의 횡포라는 프레임을 씌워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최진혁은 그런 박민석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마치 썩어버린 고목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올라가자. 대대장실에서 얘기해. 병사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냐. 대대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밖에서는 수사관들이 서류함을 뒤집는 소리와 고함이 들려왔지만 방 안은 진공 상태처럼 고요했다. 최진혁 대령은 소파에 앉지 않았다. 그는 박민석의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린 골프 잡지와 수북한 담배꽁초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진혁아. 박민석이 비굴한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려 했다. 일단 좀 앉아. 이거 마시면서 얘기하자. 내가 다 설명할게. 이거 진짜 오해라니까. 애들 군기 좀 잡으려고 한 건데 이 하사가 곱게 자라서 과민 반응한 거야. 내가 장군님 따님이라고 뒤에서 얼마나 챙겨줬는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손 치워. 최진혁이 박민석의 손을 차갑게 쳐냈다. 음료수 캔이 바닥에 뒹굴었다. 너는 내가 왜 조사를 받는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되나 보구나. 그러니까 이혜진이 찌른 거잖아. 아빠 찬스 써서. 아니. 최진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혜진 하사는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도와달라, 대대장 혼내달라고 하지 않았다. 정식 지휘 계통을 밟아 범죄 신고를 했다. 육군본부 감찰실 한라인으로 직접 녹취록과 증거 사진을 보냈어. 뭐? 이태성 헌병실장님은 감찰실장님께 보고받고 나서야 하셨다. 그리고 나를 부르셨지. 뭐라고 하셨는지 아냐? 최진혁이 한 걸음 다가갔다. 박민석은 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내 딸이 있는 부대다. 그렇기에 더 철저하게 한치의 의혹도 없이 조사해라. 만약 내 딸이 무고했거나 군인으로서 잘못한 게 있다면 내 딸부터 처벌해라. 하지만 지휘관이 부정을 저질렀다면 내 계급장을 걸고 용서치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박민석은 입을 다물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자신이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다. 삼성 장군의 압력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정당한 심판이 조여오고 있었다. 내가 여기 온 건 내가 내 친구라서 봐주러 온 게 아니야. 민석아. 최진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내가 내 친구였기 때문에. 내가 괴물이 되는 걸 막지 못한 내 책임을 다하러 온 거다. 우리가 소위 때 임관하면서 뭐라고 맹세했냐?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자고 했잖아. 근데 넌 지금 뭐냐? 병사가 물고문 당하는 걸 보고도 장난이라고 덮는 놈. 딸뻘되는 부하를 아버지 핑계대며 협박하고 가스라이팅 하는 놈. 병사들 밥값 횡령해서 골프채 휘두르는 놈. 그게 괴물이 아니면 뭐냐?
최진혁은 품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보직 해임 및 직무정지 명령서였다. 박민석 중령. 현 시간부로 제3대 대장 보직에서 해임한다. 직무정지 상태로 본청 대기하며 감찰 조사를 받아라. 야, 최진혁. 너무하잖아. 헌병대에서 구속영장 청구할 때까지 위병소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내 휴대폰, 차 키 다 반납해. 박민석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최진혁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진혁아. 친구잖아. 나 옷 벗으면 진짜 죽어. 애들 학비는 어떡하고. 제발 보고서 좀 잘 써주라.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박민석은 울며불며 매달렸다. 조금 전까지 장군의 딸을 가지고 놀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생존 본능만 남은 비루한 짐승의 모습이었다. 최진혁은 그런 친구를 내려다보며 눈을 질끈 감았다. 동기? 친구? 그 박민석은 옛날에 죽었다. 내 눈앞에 있는 건 군복 입은 범죄자일 뿐이야. 최진혁은 박민석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고 박민석은 텅 빈 대대장실에 홀로 남겨졌다. 벽에 걸린 지휘관 액자 속 자신의 웃는 얼굴이 기괴하게 느껴졌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감찰실의 조사는 헌병대의 수사와는 달랐다. 무력보다는 치밀한 증거와 논리로 상대를 압박했다. 행정반. 최상호 행정보급관은 수사관들 앞에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이미 그의 이중장부와 차명 계좌 내역을 모두 확보한 상태였다. 최상호 상사. 여기 보시면 3월 5일 식자재 납품 업체로부터 200만 원 입금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대대장 박민석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이 이체됐고요. 이거 뭡니까? 최상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박민석을 믿었다. 대대장이 어떻게든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빌린 돈 갚은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 녹취록은 뭡니까? 박민석 중령이 직접 제출한 건데. 수사관이 거짓말을 던졌다. 네? 대대장님이요? 박 중령이 그러더군요. 자기는 몰랐는데 행보관이 알아서 돈을 가져왔다고. 자기는 그냥 받기만 했다고. 그 말에 최상호의 이성이 끊어졌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것이다. 그 계자식이.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수사관님, 제가 다 불겠습니다. 그거 다 대대장님이 시킨 겁니다. 저한테 야, 이번 달 골프비 부족하다. 좀 만들어봐라고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최상호는 살기 위해 박민석의 모든 비리를 술술 불기 시작했다. 심지어 박민석이 예진을 괴롭히라고 지시했던 내용, 김태진 병장을 사주해 김동현 일병을 폭행하게 만든 정황까지 낱낱이 털어놓았다. 김태진 병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그는 생활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꾀병을 부리고 있었다. 아, 저 머리 아파서 기억이 안 나요. 저도 피해자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장난친 건데. 하지만 수사관은 노트북을 열어 복구된 CCTV 영상을 보여주었다. 김동현을 거꾸로 매달고 물고문을 하는 장면. 이예진 하사에게 욕설을 퍼붓는 장면. 이게 장난입니까? 이건 살인 미수입니다. 수사관의 차가운 일갈에 김태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김동현 일병 진술서, 다른 분대원들 진술서 다 확보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왕고 놀이하면서 애들 성추행하고 돈 뺏은 것까지 다 나왔습니다. 넌 영창이 아니라 육군교도소 직행이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엄마 불러주세요. 부대의 제왕처럼 군림하던 김태진은 어린애처럼 울부짖었다. 복도. 이예진 하사는 창가에 서서 비에 젖은 연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최진혁 대령이었다. 이 하사. 충성. 예진이 돌아보며 격려했다. 최진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격려를 받아주었다. 고생 많았다. 많이 힘들었지? 미안하다. 선배 장교로서 그리고 박민석의 동기로서 부끄럽구나. 아닙니다. 대령님께서 와주셔서 다행입니다. 네, 아버님.
겉으로는 엄하게 말씀하셨지만 전화 끊으실 때 목소리가 떨리시더라. 딸이 다치지 않았는지 걱정 많이 하셨어. 직접 오고 싶어 하시는 걸 참으신 거다. 오면 내가 더 곤란해질까봐. 예진의 코끝이 찡해졌다. 아버지는 침묵으로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다. 수사는 걱정 마라. 내가 내 군 생활을 걸고 낱낱이 밝혀낼 거다. 박민석뿐만 아니라 가담한 놈들 전부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야. 믿겠습니다. 그때 1층 로비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박민석이 수사관들에 의해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다. 그는 예진을 발견하고 악을 썼다. 이예진, 두고 봐.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둬. 이건 모함이야. 정치 보복이라고. 아빠한테 일러 바친 주제에. 그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 추악한 악다구니가 복도를 울렸다. 하지만 예진은 피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대대장님. 예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아빠한테 잃은 게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부조리와 싸운 겁니다. 당신이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군복은 무거운 거라고. 저는 그 무게를 감당했을 뿐입니다. 박민석은 멍하니 입을 벌렸다. 할 말을 잃은 그는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나갔다. 비가 그친 하늘에서 햇살이 한 줄기 내려와 예진의 어깨를 비추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하사 계급장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다. 육군본부 감찰실 별관 조사본부. 이곳은 헌병대의 유치장과는 또 다른 종류의 공포가 지배하는 공간이었다. 물리적인 압박보다는 차가운 팩트와 증거로 사람의 인생을 해부하는 수술실에 가까웠다. 창문 하나 없는 회색 벽 윙윙 돌아가는 환풍기 소리, 그리고 타닥타닥거리는 수사관의 타자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다. 제1조사실. 박민석 중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피조사자석에 앉아 있었다. 며칠 사이 그의 얼굴은 10년은 늙어 보였다. 기름졌던 피부는 푸석해졌고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낯선 감찰관이 아닌 그의 동기이자 육군본부 감찰과장인 최진혁 대령이 앉아 있었다. 이것은 배려가 아니었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아픈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잔인한 예고였다. 박민석 중령. 최진혁이 두꺼운 서류철을 책상 위에 쿵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너는 내가 꽤 똑똑한 지휘관이라고 생각했겠지. 사고 터지면 행보관 시켜서 덮고 돈 필요하면 가라 영수증 만들어서 빼돌리고. 그게 관행이라고 믿었을 테고. 박민석은 마른 입술을 혀로 축였다. 그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우지 않았다. 진혁아. 아니 과장님. 오해라니까요. 그게 다 행보관 그놈이 알아서 한 거지. 저는 결제 도장만 찍었습니다. 지휘관이 실무를 어떻게 다 합니까? 도장? 그래. 내 도장이 찍힌 문서가 여기 100건이 넘어. 최상우 상사가 바보냐? 지 혼자 독박 쓸 짓을 하게. 내가 지시한 녹취록 최 상사가 다 제출했다. 최진혁이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주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다. 박민석 야 행보관. 이번에 골프채 바꿔야 하는데 부식비 좀 남지 않냐? 애들 닭 좀 덜 먹이고 싼 걸로 돌려. 어차피 걔들은 맛 구분도 못해. 최상호 대대장님 저번에도 그래서 취사병들이 불만 가졌는데. 이번엔 좀 위험. 박민석 시끄러워. 시키면 해. 걸리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박민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에이. 이건 조작이야. 최상호가 꾸민 거라고. 병사들 먹이는 밥값 건드려서 골프채를 사? 내가 사람이냐? 그러고도 내가 장군 되기를 바랐어? 최진혁의 호통에 박민석은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반성이 아닌 빠져나갈 구멍을 찾느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진혁아. 나 한 번만 봐줘라. 나 옷 벗으면 할 게 없어. 애들도 크고 대출금도 산더미야. 너랑 나랑 GOP에서 뽀글이 끓여 먹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박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최진혁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최진혁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밀어냈다. 그 손 치워. 더러우니까. 정을 생각해서 내가 직접 조사하는 거다.
딴 놈한테 걸렸으면 넌 벌써 구속영장 청구됐어. 여기서 사실대로 다 불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게 그나마 내가 살 길이다. 한편 제2조사실 행정보급관 최상호 상사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 대대장을 믿었지만 감찰관이 들려준 박민석의 진술 내용을 듣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최상호 상사. 박민석 중령 진술에 따르면 모든 횡령과 가혹행위 은폐는 당신이 주도했고 자신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뭐라고요? 그 새끼가 그래요?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최상호가 책상을 쾅 내리쳤다. 수사관님, 제가 다 불겠습니다. 박민석 그 인간 작년에 부대 공사비 리베이트 받은 것도 있어요. 의병소 공사할 때 업자한테 500만 원 현금으로 받은 거 제가 직접 받습니다. 그리고 병사들 휴가증 팔아서 뒷돈 챙긴 것도 대대장이 시킨 겁니다. 증거 있습니까? 제 휴대폰 비밀 폴더에 다 있습니다. 그 인간이랑 통화한 거 자동 녹음 다 돼 있다고요. 저 혼자 죽을 순 없어요. 그 인간 완전 쓰레기라고요. 서로가 서로의 목을 조르는 추악한 폭로전. 그들이 전우회라고 포장했던 것은 이익을 공유할 때만 유효한 범죄 카르텔에 불과했다. 이익이 사라지고 처벌의 공포가 닥치자 그들은 굶주린 늑대떼처럼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제3조사실의 김태진 병장은 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었다. 저 집에 갈래요. 엄마 불러주세요. 저 저녁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조용히 해. 여기가 내 안방이야? 수사관이 서류철로 책상을 내리쳤다. 너 때문에 정신과 치료받고 있는 김동현 일병 생각은 안 나냐? 내가 물고문하고 구타할 때 걔는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을까? 장난이었다니까요. 다들 그렇게 군 생활했어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대대장님도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 대대장도 알았겠지. 그래서 대대장도 지금 옆방에서 조사받고 있어. 너는 시킨다고 사람을 고문하냐? 내가 한 짓은 훈육이 아니라 고문이고 범죄야. 넌 영창이 아니라 육군교도소 직행이다. 김태진의 뻔뻔한 태도에 수사관은 혀를 찼다. 이들에게 반성이란 단어는 사전에 없는 듯 했다. 오직 처벌에 대한 공포와 억울함만이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다.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창밖에는 5월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김동현 일병의 병실에는 여전히 겨울의 냉기가 남아있었다. 그는 침대 구석에 웅크린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육체적인 멍은 사라졌지만 영혼에 새겨진 멍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이불 속으로 숨곤 했다. 동현아.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병실 문이 열렸다. 사복 차림의 이혜진 중사가 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중절모를 쓴 중년의 남성이 서 있었다. 이태성 헌병실장이었다. 그는 군복이 아닌 편안한 트렌치코트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감출 수 없었다. 김동현은 낯선 남자의 등장에 잔뜩 긴장하여 이불을 끌어당겼다. 본능적으로 그가 높은 사람임을 직감했다. 괜찮아. 우리 아버지야. 인사드려. 예진의 말에 김동현은 주춤주춤 고개를 숙였다. 아, 안녕하십니까? 일병 김동현입니다. 이태성은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김동현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대한민국 육군 헌병의 총수 별 3개의 장군이 갓 20살 넘은 병사 앞에서 자신을 낮춘 것이다. 많이 힘들었지. 이태성의 투박한 손이 김동현의 앙상한 손등을 덮었다. 따뜻했다. 김동현은 그 온기에 울컥 눈시울이 붉어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해 빠져서 부대에 폐만 끼치고 선임들 말도 잘 못 알아듣고. 김동현은 여전히 자책하고 있었다. 가해자들이 그에게 심어놓은 너는 폐급이다. 내가 문제다라는 세뇌가 아직도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태성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엄격했지만 그 엄격함은 김동현이 아닌 세상을 향해 있었다. 내가 약한 게 아니야. 우리 어른들이 못난 거다.
나라 지키러 온 귀한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지휘관들의 잘못이고 그걸 미리 발견하지 못한 내 잘못이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다. 이태성은 중절모를 벗고 김동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군을 대표해서 사과하마. 그것은 계급을 초월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진심 어린 사과였다. 김동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졌다. 그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내 잘못이다라는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듯 했다. 흑, 흑. 김동현은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이태성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예진도 뒤돌아 눈물을 훔쳤다. 병실을 나온 이태성은 창가에 서서 병원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 예진이 불렀다. 그래. 고맙습니다. 동현이에게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저렇게 우는 거 처음 봐요. 위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이태성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방금 전까지의 자애로운 아버지는 사라지고 냉철한 지휘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됐나? 감찰 조사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주에 군검찰로 이첩되어 기소 예정입니다. 한치의 자비도 베풀지 마라. 그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 정확하게 달아서 처벌받게 해. 가명인이 선천히 하는 헛소리 못 나오게 증거 확실히 챙겨. 알겠습니다. 그게 내가 동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그리고 이태성은 딸을 바라보았다. 너도 고생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저 아이는 죽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살린 거다.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인정, 그것이 그녀에게는 최고의 훈장이었다. 시간은 흘러 여름의 초입. 경기도 모처에 위치한 제3야 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대법정. 이날은 제3대대 가혹행위 및 비리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있는 날이었다. 사건의 파장이 워낙 컸기에 방청석은 취재진과 군 인권센터 관계자들 그리고 피고인들의 가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모두 기립. 법정 경위의 외침에 재판부 판사 3명이 입장했다. 엄숙한 침묵이 법정을 짓눌렀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박민석, 최상호, 김태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몇 달 전 부대를 호령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고 머리를 짧게 깎은 초라하고 비굴한 범죄자들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검찰관이 공소 사실을 낭독했다. 목소리는 날카롭고 단호했다. 피고인 박민석은 지휘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부하들의 고혈을 짜내 사리사욕을 채웠으며 조직적인 가혹행위를 교사 및 방조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고발자를 협박하고 감찰 조사 과정에서도 반성보다는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이에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7년. 박민석은 비틀거리며 쓰러질 듯하자 교도관들이 그를 부축했다. 이어서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증인석에는 최진혁 대령이 앉았다. 그는 박민석을 쳐다보지 않고 재판장만 응시했다. 증인. 피고인 박민석과 동기라고 들었습니다. 피고인이 평소 지휘관으로서 어땠습니까? 최진혁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과거의 박민석은 훌륭한 군인을 꿈꾸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제가 알던 박민석이 아닙니다. 계급장을 권력으로 착각하고 부하를 소모품으로 여긴 괴물일 뿐입니다. 최진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친구로서 그리고 동료 군인으로서 재판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군대에 이런 지휘관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피고인이 군인으로서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길입니다. 박민석은 최진혁의 증언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짐승 같은 흐느낌 소리가 피고인석에서 새어나왔다. 오랜 심리 끝에 재판장이 판결문을 집어들었다. 법정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주문. 피고인 박민석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또한 군인사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제적하며 이로 인해 피고인의 퇴역연금 수급권은 박탈된다. 그 순간 박민석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튀어올랐다. 연금 박탈.
그는 판결 내용 중 징역보다 연금이라는 단어에 반응했다. 재판장님, 안 됩니다. 제가 30년을 군에 바쳤습니다. 연금은 제 노후입니다. 차라리 징역을 더 살겠습니다. 돈만은 주셔야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절규했다. 이태성 장군이 시킨 겁니까? 이거 정치 보복입니다. 내 돈 내놔. 내 연금 내놓으라고. 그의 외침은 처절하다 못해 추악했다. 명예도 계급도 친구도 잃은 그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었던 것은 결국 돈이었다. 그의 바닥을 본 방청객들은 혀를 찼다. 헌병들이 그를 강제로 끌어내렸다. 나,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대대장이야. 박민석의 목소리는 법정 문이 닫히면서 끊어졌다. 다음. 피고인 최상호.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김태진. 징역 4년에 처한다. 땅. 법봉 소리가 3번 울렸다.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최상호는 가족들을 보며 오열했고 김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들이 쌓아 올린 견고한 악의 성은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방청석 맨 뒤에 앉아있던 이혜진 중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이 당연한 결과를 얻기 위해 흘려야 했던 수많은 땀과 눈물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했다. 그녀는 법정을 나서며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긴 싸움이 끝났다. 이제 돌아가야 할 곳은 다시 그녀의 부대 제3대대였다. 하지만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지옥이 아닐 것이다.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와 가막산 자락에도 봄이 찾아왔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던 제3대대 연병장 주변에는 철쭉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부대의 풍경은 1년 전 그 지옥 같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건물이었다. 음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던 구형 막사는 리모델링을 거쳐 산뜻하게 변했고 김동현 일병이 고통받았던 그 악명 높은 보일러실 옆 창고는 철거되었다. 그 자리에는 병사들이 일과 후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실 수 있는 비룡 북카페가 들어섰다. 하지만 건물보다 더 크게 변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점심시간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335 모여 족구를 하고 있었다. 김상병님, 공 갑니다. 나이스. 야, 이일병. 수비 좋았어. 실수했다고 욕설이 날아오거나 정강이를 걷어차는 일은 없었다. 계급에 상관없이 서로 존댓말을 쓰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박민석 대대장이 심어놓았던 공포와 불신, 그리고 약육강식의 논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 빈자리를 전우회라는 이름의 신뢰가 채우고 있었다. 행정반. 이혜진 중사는 자리에 앉아 업무 일지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이제 하사 계급장이 아닌 초록색 견장과 함께 중사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사건 해결 이후 그녀의 공로가 인정되어 특진한 결과였다. 중사님, 이번 주 교육훈련 계획표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새로 전입 온 신임 소위가 깍듯하게 서류를 내밀었다. 예진은 꼼꼼하게 서류를 훑어보았다. 소위님, 여기 야간 순찰 코스 말입니다. 사각지대가 좀 있는데 이쪽으로 동선을 바꾸는 게 어떨까요? 병사들 안전 문제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역시 중사님이십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예진은 이제 부대 내에서 독사나 장군의 딸이라는 꼬리표 대신 부대원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큰 누나이자 멘토로 불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부당함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신임 하사들이나 병사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먼저 듣고 해결해 주었다. 오후 2시 위병소에서 인터폰이 울렸다. 충성. 행정반입니다. 위병소장이다. 이혜진 중사님 면회객 오셨다. 면회객입니까? 누구십니까? 예비역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김동현이다. 예진의 손이 잠시 멈췄다. 김동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이름.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모자를 고쳐 쓴 뒤 위병소로 향했다.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빨라졌다. 위병소 앞 벤치. 말끔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은 청년이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다. 예진이 다가가자 청년이 벌떡 일어나며 장난스럽게 경례를 붙였다. 충성. 예비역 병장. 아니, 영원한 일병 김동현. 이예진 중사님께 신고합니다. 김동현이었다. 예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1년 전 병원 침대에서 웅크리고 울던 그 나약하고 상처투성이었던 청년은 없었다. 햇볕에 적당히 그을린 건강한 피부,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환한 미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자세 나오는데? 어서 와라. 예진은 활짝 웃으며 김동현의 어깨를 툭 쳤다. 잘 지냈어? 얼굴이 아주 훤하다. 다 중사님 덕분입니다. 학교 복학해서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부대 내에 새로 생긴 카페에 앉았다. 박민석 대대장이 장군 딸이라며 비꼬면서 주던 믹스커피가 아니라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놓여 있었다. 공부는 할 만하고? 네. 저 법학과로 전과했습니다. 법학? 갑자기? 김동현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저처럼 억울한 일 당하는 군인들 없게 돕고 싶어서요. 군 인권센터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인권 변호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제가 겪은 지옥을 다른 후배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김동현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신념이었다. 예진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킨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멋지네. 나중에 나 사고 치면 내가 변호해줘야겠다. 에이, 중사님이 사고 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악당들 때려잡느라 바쁘실 텐데. 제가 변호사 되면 우리 부대 무료 법률 상담부터 하겠습니다. 박민석 같은 인간이 또 나오면 제가 법적으로 아주 박살을 내놓겠습니다. 그래. 든든하다. 꼭 훌륭한 변호사 되라. 중사님도요. 꼭 최고의 부사관이 되셔서 이 나라 지켜주십시오. 중사님 같은 분이 계셔야 저희 같은 예비역들도 발 뻗고 잡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철쭉이 만개한 연병장 너머로 퍼져나갔다. 김동현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다. 본청 앞에 낯익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주차되어 있었다. 성판도 경광등도 없는 일반 차량이었다. 차 문이 열리고 중절모를 쓴 중년의 신사가 내렸다. 이태성 헌병실장이었다. 이번에는 공식 방문이 아닌 딸을 보러 온 아버지 자격이었다. 아버지? 근처 부대 순시 나왔다가 잠깐 들렀다. 잘 지냈느냐? 이태성은 딸의 얼굴을 살폈다. 1년 전 도끼 서려있던 눈빛은 사라지고 여유와 깊이가 생긴 딸의 모습에 그는 안도했다. 네. 잘 지냅니다. 방금 동현이도 다녀갔어요. 그래? 그 친구는 좀 어떻더냐? 아주 건강합니다. 변호사가 되겠다고 하네요. 기특하구나. 상처가 흉터로 남지 않고 훈장이 되었어. 이태성은 뒷짐을 지고 연병장을 천천히 걸었다. 예진도 아버지의 발걸음에 맞춰 나란히 걸었다. 붉은 노을이 부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예진아, 내 아버지. 기억하느냐? 내가 처음 임관했을 때 내가 했던 말. 네. 군복은 수의와 같으니 언제든 죽을 각오로 입으라고 하셨죠. 이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나 더 있다. 군복은 무겁다. 계급장이 하나 늘어날수록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 되지. 박민석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권력이라는 지팡이에 기대려다 넘어진 거다. 이태성은 딸의 어깨에 달린 중사 계급장을 자랑스럽게 어루만졌다. 하지만 너는 그 무게를 견뎠다. 아비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불의와 싸워 이겼고 부하를 지켜냈다. 나는 헌병실장으로서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선배 군인으로서 내가 진심으로 자랑스럽다. 예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아버지의 인정이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근데 내 엄마가 자꾸 묻더구나. 부대엔 괜찮은 놈 없냐고. 이번 주말에 선이라도 좀. 아, 아버지. 진짜 왜 그러세요? 저 일이랑 결혼했습니다. 허허, 녀석 참. 일이랑 결혼하면 손주는 누가 낳아주나. 엄숙했던 장군과 강인한 중사는 어느새 평범한 부녀가 되어 티격태격하며 웃었다. 그때였다. 부대 방송실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국기 하강식 시간이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연병장에서 족구를 하던 병사들도, 길을 걷던 간부들도, 그리고 예진과 이태성도 모두 멈춰섰다. 그들은 사령부 계양대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태극기를 향해 몸을 돌렸다. 착! 일제히 올라가는 거수경례. 예진은 손끝을 눈썹 끝에 맞추고 태극기를 응시했다. 1년 전 이곳의 경례는 공포에 질린 생존의 몸짓이었다. 대대장의 눈치를 보고 선임병의 폭력이 두려워 억지로 하던 굴종의 행위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예진의 눈에 비친 병사들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내 옆에 전우를 믿고 나를 지켜주는 지휘관을 신뢰하며 내가 지키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누구의 강요도 아닌 스스로 우러나오는 진짜 충성심이었다. 정의는 때로 더디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 예진은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태극기가 완전히 내려오고 애국가의 마지막 소절이 가막산 자락에 잦아들었다. 바로. 병사들은 다시 밝게 웃으며 생활관으로 뛰어갔고 예진은 아버지와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가막산의 겨울은 길고 혹독했지만 결국 봄은 왔다. 그리고 그 봄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따뜻했다. 이예진 중사는 다시 한번 군화끈을 단단히 조염했다. 그녀가 걸어가야 할 군인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